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회수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상가임대차 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한 쟁점으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는데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권리금에 관하여 검토해보고 최근 법원의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의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5년으로는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10년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도 종전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였는데 6개월로 확대되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권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3에서 권리금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12년 8월경 B씨가 소유한 건물 1층을 빌려 커피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에는 A씨 명의로 계약 당사자를 변경하고 B씨와 재계약을 했는데 이후 A씨와 B씨는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 기간이 2017년 8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A씨는 2017년 2월 커피숍 운영에 관심을 보이던 M씨와 권리금 7천만 원에 커피숍을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이 사실을 임대인 B씨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M씨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B씨는 낙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에 구상 중인 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M씨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A씨는 M씨와의 권리금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고, 같은 해 8월 커피숍을 원상 복구한 뒤에 건물주 B씨에게 되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A씨는 임대인 B씨의 계약 거절로 입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 6,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상가 임차인의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임차인의 교섭 지위를 규범적으로 강화시킨 것으로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에 대응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에게는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협력 의무 또는 방해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임대인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A씨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해 A씨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A씨가
커피숍에 설치된 조명, 냉난방기, 천장 등의 시설을 모두 회수한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정가의 50%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사가 잘 되어 권리금까지 받고 영업을 넘기는 곳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지는 않겠지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이 있다면 미리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할 것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건물 수리를 위해서 비워야 하고 새로운 임차인도 인정 못한다고만 주장을 하면 그것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이번 주제,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권리금에 대한 키포인트는 임차인이 우선 3기에 이르는 차임 연체 사실이 없어야 하며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전 6개월 전부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게 되는데 임차인의 최초 계약 기간으로부터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방해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물어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 사기 예방법 그리고 대응,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 사기를 예방하려면 사실 보험사의 실적 판매 위주의 전략이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에 판매 종사자들인 대리점 그리고 보험 모집인들이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 계약 및 해지 사유 그리고 고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알려주고 기왕의 병력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야 함에도 판매에 급급해서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보험 사기가 양산되는 결과에 낳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5조의 5, 또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2010년 7월 23일 신설이 됐고요. 질문란에 타 보험의 가입 사실이나 과거의 보험 범죄, 보험 사기로 조사를 받은지 등에 대한 전력이 있는지 등을 명시적으로 질문하거나 위반 시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 후 면책시키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타 보험 가입 사실은 그에 대해 보험 청약서에 명시적으로 질문하는 한 상법 651조의 고지 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롱 환자 예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의 입원율은 약 72%로 일본의 약 9%보다 무려 8배가 높습니다. 외출이나 외박 등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극급 보강과 무단 외출 외박에 대해 금감원 등에 통보할 의무를 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인데도 피해자가 억지를 부리는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하고요. 강제 퇴원이 가능하도록 입법화함이 피의자의 양산을 막고 보험회사의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들에게 가짜 입원 확인서를 발급한 사안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보험자 간의 정보 공유인데요. 기왕의 병력, 보험의 가입 건수, 보험 사기 전과 등 고지 의무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신중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죄의 실행행위를 도와주는 것이 방조로 이 행위에는 사실 제한이 없는데요. 정신적 방조로는 조언, 경력 충고, 정보 제공과 같은 무형의 지원도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물질적 장소로도 장소의 제공이 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 같은 경우도 보험 사기죄의 방조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그리고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대한 구상권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사기 적발을 위한 국가기관의 시스템도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보험사기 특별방지법의 제정뿐만이 아니라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을 통해 혐의 분석 기능이 고도화 작업에 따라 보험사기 예방 그리고 적발 활동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로 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보험 사기에 적극 대응해서 보험 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검찰, 경찰, 그리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의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보험 사기를 예방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6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조사권을 부여받아 관련자들에게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 163조에 따라 위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보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험조사협의회를 두어서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범 적발 증가를 통한 사회 정의의 확립, 보험 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대국민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의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보험 범죄 수사를 강화, 이를 통해서 14년 대비 15년에는 무려 2.8배의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적발 결과를 보면 고의, 허위 보험 사기가 금액 대비 65%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병의원 등과 공모해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도 22%로 상당수가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범정부 차원에서 보험범죄 전담 대책반의 출범으로 보험범죄 적발 및 예방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또 정부의 강력한 보험범죄 척결 의지를 표명한 조치로 보험범죄 예방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검찰, 경찰, 국토부, 금감원, 심평원, 생명보험협회 등 8개의 기관을 14개의 반원으로 구성해서 보험범죄 관련 금감원의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으로부터 추출되는 혐의 자료를 분석하고 수사를 기획합니다. 진료정보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도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수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교통사고 당시 차량의 상태 속도 등을 입력을 하면 탑승자가 입었을 충격 그리고 상해 정도를 3D 입체 영상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과도하게 장기 입원하는 사례를 적발해내고 있습니다. 적발 현황을 보시면요. 2017년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7,3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가 증가했고요. 인원 기준으로는 0.6%가 감소했습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해도 16년, 17년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장 병원 그리고 보험 설계사는 브로커가 개입한 대형 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데에 대한 결과로도 보여집니다. 자동차 보험의 비중은 43.9%로 10년 전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하나생명, 보장성 생명보험이라든가 장기 손해보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0년 전에 비해서도 15% 이상이 증가를 했고요. 2015년 기준으로는 50.7%, 2017년에는 52.6%를 육박했습니다. 유형별로 본다면 2017년 기준 고의사고가 7.7%, 피해 과장이 6.9%, 허위사고 전체가 79.9%로 가장 높았습니다. 혐의자는 고령화되고 모집, 병원, 그리고 정비업체 등의 종사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험 사기를 신고하시면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험 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 보험 사기 방지센터에 전화나 우편,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보험 사기를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3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각 보험회사별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두고 있는데요.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보험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금융감독원에서 포상금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접 규정하거나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생명손해보험협회 각 보험회사가 지급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기준 등은 생명손해보험협회나 각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요. 보험 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회사 역시 실적 위주의 판매를 지향하고 특히 생명, 보장성, 장기 손해보험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 행경 1번 인당 보험 사기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사실상 보험 사기의 방조가 될 수 있기에 의료기관에 대한 의무와 강제 퇴원의 근거, 기준을 설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점, 그리고 보험 사기 신고는 133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포상금도 꽤 높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곽난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집주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또 회사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악성 민원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때 그 민원인을 퇴거불응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항은 위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자도 위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319조 제1항이 주거 침입죄를 규정한 것이고 제2항이 퇴거 불응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거 침입죄와 퇴거 불응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의 평안함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보호받는 장소는 반드시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곳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상 생활하는 공간이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는 내 집이 경매로 타인에게 넘어갔다가 경락 허가 결정이 무효가 되는 바람에 현재 점유하는 사람이 권리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민사적인 절차를 거쳐서 집을 다시 넘겨받아야지 내가 임의로 그곳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의 공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즉 건물 또는 방의 내부로 들어갔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들어가다가 제지를 당해서 못 들어갔다면 미수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몸이 직접 타인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야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집 밖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면 손괴죄 등의 다른 죄는 성립할 수 있겠지만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절도범이 타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주인이 집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초인종을 누르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직 현실적인 침입행위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 침입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점포 반환을 놓고 분쟁이 생길 때 임차인 측에서 임대인을 주거 침입죄나 퇴거 불응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와 별개로 임대인의 단전 단수 조치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는 비록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의 계약 위반이 있을 경우에 임대인이 단전 또는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약정 기간이 모두 만료되었고 또 임대차 보증금도 연체된 차임으로 공제해서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면 미리 단전 단수 조치를 예고하고 들어갔을 때는 정당 행위로서 처벌받지 않지만 아직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또 임대차 보증금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계약 해지 의사 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에 단전 단수 조치했다면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퇴거 불응죄는 일단 적법하게 타인의 주거 공간에 들어갔더라도 이후 그 주인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시작할 때 예로 들었던 사안처럼 회사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퇴거 불응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주거 침입죄와 퇴거 불응죄의 키포인트는 주거 침입죄나 퇴거 불응죄는 사람이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정된 죄라는 겁니다. 따라서 타인이 생활하는 주거나 근무하는 사무실, 또 잠시 머무는 공간 등이 그런 타인의 생활 영역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 이 죄들이 성립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면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 공간에 대한 적법한 사용 권한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집을 반환하지 않고 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그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광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자에게 공격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본안소송, 형사고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란 특허권자는 특허심판원에 침해자가 만든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단순히 특허 발명 자체의 발명 범위라고 하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문제된 실시의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관계의 확정을 위한 것입니다. 심결이 확정되면 이 확인 대상 발명, 침해자가 실시하는 이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공적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허권의 침해 여부를 확정하거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자유심증주의 원칙상 이를 특허권의 침해 판단에 유력한 증거 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즉 본안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허권자는 우선적으로 가압류 신청에 의해서 침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또한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을 통해 침해 행위를 금지시킨 후 법원에 특허 침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특허 침해 금지를 확정적으로 인정받고 또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하여 손해배상을 침해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고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를 한 자에게 침해죄를 원인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형사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허법 제225조는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해죄는 친고죄로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으며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무에서는 특허 침해로 인한 형사 고소는 특허 무효율이 높아 특허가 장래에 소급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침해품이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이런 기술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실제로 고소에 의해서 법원에 기소까지 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허권자의 대응 수단들은 순서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함께 또는 별개로 필요에 의해서 특허권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수단들 중 필요하지 않은 것은 굳이 비용과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신청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자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의 두 번째 시간의 키포인트는 첫째,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해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키포인트고요. 두 번째 키포인트는 특허권자는 가압류 신청에 의해서 침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또한 가처분 신청에 의해서 침해 행위를 금지하였다면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침해 금지를 확정적으로 인정받고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침해자는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해서 침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발 제한 구역, 즉 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권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나머지 용도구역 중 일부인 기타 용도구역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38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도시시장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입니다. 도시자원공원 구역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처럼 별도의 법률에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의 채취, 토지의 분할, 중목 등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이 금지됩니다. 개발제한구역과 그 내용이 유사하지요. 다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 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는 그림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산 2-14입니다. 연세대학교 뒤쪽에 있는 산의 봉우리에 위치한 지역을 표시한 것인데 이 산 이름은 안산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으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용도지구로 자연경관지구 및 용도구역으로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안산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가축사육제한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등 다양한 행위 제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예전에 도시자연공원이 공원으로 결정된 후 지자체의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미조성된 상태로 남은 채 10년 동안 공원 결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고 도시자연공원 내에서는 엄격한 행위 제한이 수반되어 거주자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법을 폐지하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연세대 뒷산처럼 공원으로 잘 조성되면 모를까 고시만 해놓고 실제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는다면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건 특별히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정권자는 도시민의 여가와 휴식 공간의 제공이라는 공익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사유재산 침해라는 사이의 비교 형량을
하여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기관의 장애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결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무질서한 시가화란 기본적인 도로나 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도시가 발전하게 될 때 주거지만 늘어나는 등의 열악한 환경이 증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금은 유보기간이 끝났지만 과거 영종도 일대에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면서 당시 막 개발되던 영종도에서 무질서한 시가화가 예상되자 해당 지역을 2002년부터 15년간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2017년 이후부터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었고, 이런 점에 주목해서 2015년 전후부터 해당 구역의 개발 계획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토지 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용도 구역만 살펴봤는데요. 반대로 토지의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역 지정도 있습니다. 바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의 강화 또는 완화입니다. 용도 지역은 행위 제한이 일률적인 조건에 따라 지정되기 때문에 유연하지 않고 변화하는 토지 이용자의 수요 변화와 지역 특성을 곧바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사이의 도시 형성의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 설정된 용도 지역만으로는 부동산 개발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급성장하면서 그에 대한 효과로 도시 외곽의 신도시 지역이 중심부보다 더 발달하는 사회 환경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도 지역의 지정은 과거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부분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용도 지역제의 틀은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도시 공간의 수요에 대응하는 토지 이용 제도를 신설한 것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0조의 2 제1항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심 등 중심지역이나 철도, 역사 등 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한 정비 필요 지역,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는 지역,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등 정비 시급지역 등의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구역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의 제한이 완화될 수 있으며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해당 구역 내 사업자에게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실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인천역 일대의 정비를 위해 인천시 중구 북성동 등 인천역 일대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한 바가 있고, 이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의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인 기타 용도구역에 대한 키포인트는 첫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 제한 구역만큼이나 행위 제한이 있다. 둘째, 시가화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지화를 막기 위한 규제이다. 셋째,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정비 및 지역거점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이다. 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우리에게 소위 불륜이나 외도, 내연 관계, 바람 같은 이야깃거리는 낯설지 않고 오히려 진부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껏 불륜을 소재로 한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사랑과 전쟁 같은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봐왔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위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부터는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등의 대화를 확인하고 알게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간혹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직접 연락을 해와서 외도 사실을 실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보면 상대방이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 이혼할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지냈는데 보니까 사이가 좋고 여행도 가고 그리고 질투심에 이렇게 본인 스스로 자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용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즉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겠죠. 실무에서는 보통 상간자라고 칭합니다. 내 남편의 외도 상대방이면 상간녀, 내 아내의 외도 상대방이면 상간남, 합쳐서 이들을 상간자라고 하고 보통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이라고 합니다. 단어 자체가 조금 자극적이죠. 그렇다면 부정행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법원 판례는 이렇습니다. 부부간에는 공동생활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성실 의무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 즉 간통이겠죠. 성관계에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하고 그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지고 이건 다른 말로는 더 이상 부정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상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법 제750조 규정은 이렇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바로 민법 751조 1항을 보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상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리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민법의 조항입니다. 한편 판례를 보면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판례와 민법 조항에 따라서 부정행위 자체는 불법행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위자료라는 것이고 결국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즉 금전 청구 소송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간자에 대한 응징은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밖에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인 원고와 상간자인 피고는 일종의 채권 채무 관계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간자 소송은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그 소송의 제척 기간,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 중 한 개라도 경과하면 소송 제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의 외도가 2006년경에 끝난 것이고 그러한 사실을 아내가 2017년도
알았다고 치면 이미 10년이 경과한 시점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안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상간자 소송 자체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보통은 외도 사실을 안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대부분이고, 또한 한두 차례 봐줬는데도 만남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시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키포인트는 첫 번째, 부정행위는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불법 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그 소송의 제척 기간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박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적인 부동산 투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일반인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하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부동산 재테크를 어떻게 할지 이렇게 궁금해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동산 투자를 거의 하지 않지만 조언을 하는 차원에서는 이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합법적인 곳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요소는 그 상대방에게 약점으로 작용하게 되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 법적 보호를 요청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적극적인 자기 권리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에 지하 상가 점포를 매입한 의뢰인의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이 투자한 이 지하철역은 서울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 중에 한 곳이고, 상권이 워낙 좋다 보니까 몇 평에 불과한 이 점포 하나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상가 점포 소유권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지위를 얻은 그런 것에 불과한 투자였습니다. 지하철역 그 지하점포의 법적인 소유권은 지하철 공사에 있었고, 지하철 공사가 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었는데, 이 의뢰인은 그 임차인으로부터 그 자리를 자리에 대한 권리를 사고 지하철 공사와 협의하에 임차인의 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임차인들끼리 돈을,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는 이런 임차인 지위 변경, 이런 부분은 지하철 공사와의 그 임대차 계약에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차인이 장기간 그 월세를 연체를 하고 있어서 그 장기간 연체한 전차인을 상대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이 전차인으로부터 그 다음과 같은 협박을 받게 된 겁니다. 자기를 내보내게 되면 이런 주인의 불법적인 거래를 지하철 공사에 신고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 그 지하철 공사의 이런 불법 거래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면서 임차인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1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 금액이 고스란히 손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이 전차인에게 월세 납부를 독촉하거나 또는 전차인을 나가게 하지도 못하게 되면서 이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이 점포가 수익을 한 푼도 내지 못하는 이런 무수익 자산이 될 가능성이 커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분양권 내지 입주권에 대한 불법 투자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일정 기간 그 전매가 금지되는 이런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최근 또 몇 년 사이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거래 금지 대상이나 또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이처럼 그 거래 금지 기간 동안의 거래는 엄연히 불법인데요. 이런 권리를 매수하게 되면 불법이 발각될 우려 때문에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권리를 양도한 사람이 그것을 다시 이중으로 처분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어렵고, 만약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해놓는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그런 법적 조치를 했을 때 그 법원의 결정이 분양 주체, 예를 들어서 분양 회사의 통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이 불법이 발각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이런 가처분을 해두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투자 위험은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해서 이제 권리 양도가 합법화되는 그런 시점이 오더라도 이 분양권 내지 입주권을 그 매도인 쪽에서 원만하게 협조하지 않고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분양권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경우에 이런 요구가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판례상으로는 이런 그 분양권이 불법적으로 거래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 민사적인 효력은 유효하다고 하고 있어서 민사 재판에서는 이 분양권을 넘겨달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승소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분쟁의 와중에 만약 불법 거래 사실이 이 분양회사 쪽에 알려지게 되면 분양계약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이 분양권을 판 사람의 추가적인 돈 요구, 이런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불법적인 부동산 투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합법적인 곳에 투자하라. 이 부동산 재테크의 핵심으로 강조드립니다. 합법적이면서도 위험 부담 있는 거래는 그 위험을 고려한 수익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거래는 도대체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 불법적인 거래는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